연구개발법인의 총괄 책임자인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비 정산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일단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그 다음에 정산에 대한 일반사항, 그 다음에 협약 변경사항, 연구개발비 전용사항,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증빙사례, 불인정사례,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입니다. 예전에 SM택을 사용한 거하고 좀 변화돼서 이제 저희 기정원 과제는 RCMS를 사용하게 돼 있는데요. 따라서 수행기관들이 과제 기간 내내 RCMS에다가 집행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빙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정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상시 점검을 수행해 드립니다. 그리고 상시 점검이 끝나게 되고 과제 기간이 종료되면 그리고 나서 수행기관에서 미흡한 사항들을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정산 서류 미흡한 것도 등록하시고 이월금도 등록하시고 집행 마감이라는 걸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정산이 진행되는 준비가 끝나는 것이고요. 과제 기간 종료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정회계법인에서 상시 점검 이후 말고 최종 정산을 절차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시기별로 좀 안내를 좀 드리는 건데요. 정산 안내, 증빙서류 제출, 연구개발비 정산, 최종 점검, 정산 확정, 정산 잔액 반납에 대한 시기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 기정원 과제 같은 경우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가 발행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우리 연구개발기관에서는 2주 이내에 이제 상시 점검에 미흡한 사항들을 RCMS에다가 추가적으로 증빙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회계법인에서 약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정산을 진행해서 최종 정산을 완료하고 그 완료된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연구개발기관에다가 안내를 드리면 그 연구개발기관에선 회계법인에서 받은 최종 정산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정산에 대한 일반 사항인데요. 일반 사항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정산 규정, 판단 기준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정산할 때 연구개발비 집행 방법의 대원칙,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면서 좀 지켜야 될 기본적인 비율이나 사용 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가 판단하는 때 사용되는 정산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요. 연구개발비 이제 집행 방법은 일단 대원칙을 좀 중시하셔야 됩니다. 연구개발비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게 대원칙이고요. 카드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계좌이체 방법을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여비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참여 연구원들의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로 보존받는 행위 등을 좀 하셨는데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가 되면 법인카드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개인 카드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시고요. 예외적인 항목이 있어요. 연구개발비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도 못하는 경우에 자계좌이체라는 걸 하게 돼 있는데 RCMS의 계좌는 가상계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구비 전용 계좌를 만든 걸 자계좌라고 하는데 그 자계좌 이체되는 부분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항목이 약 3가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각근세 원천 징수를 위한 참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협약 체결 전에 선 집행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RCMS 계좌에서는 해외로 이체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연구시설 장비라든지 연구 재료비라든지 외자 구입 같은 경우는 외화 송금을 하기 위한 자계좌 이체가 허용이 되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제한 사항을 좀
기본적인 걸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각종 한도가 좀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오버되는 금액을 집행하게 되면 불인정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뒷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영리기관인 경우에 인건비가 현금 인건비가 현금 사업비의 50%까지 인정이 됩니다. 5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있는데요. 과거 규정에는 연구활동비 안에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 각각 세 세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이 세 가지 세목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는 세목을 쓰게 돼 있고요. 이거는 직접비의 40%까지 인정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이 개정된 거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계속 운영돼 있던 연구과제 운영비, 사용용도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전에 연구과제 추진비에 있었던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초과근무식대, 연구환경 유지비 이런 것들이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연구활동비에 흡수가 되고 국내 여비만 국내외 여비로 통합이 됐죠. 예, 따라서 연구과제 운영비라는 것은 과거의 연구과제 추진비의 사용용도 치료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직 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침이 개정되지 않은지라 과거에 적용됐던 규정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것들은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에서 정함에 따른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티파에서 아직 그 개정되지 않는 부분 과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규정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연구과제 운영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물 포함된 직접비의 5% 이내 수행 기간별로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1천만 원 이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버하게 되면 불인정 처분이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수당에 대한 한도도 있습니다. 현물 미지급 인건비, 학생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인건비의 20% 이내라는 한도가 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탁연구개발비에 대한 40%라는 한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간접비가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영리기관인 경우에 간접비가 직접비의 5% 이내인데 이게 좀 바뀌어서 이제 10% 이내. 비영리기관은 17% 또는 고시되는 기관인 경우에 고시비율 이내라는 한도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 제한 사항 중에 사용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용기한 제한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협약기간 내에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할 때까지 지출이 가능한데요. 이런 예외사항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기술 임치료, 회계감사 비용,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인쇄비, 그다음에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협약 기간 이전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구 시설 장비 구입비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협약기간이라는 정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년차 과제도 있죠. 2년차 과제도 있는데 그러면 1차년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최종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텐데 협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종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정산 일반 사항 중에 연구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건데요. 제가 그 단연간의 정산 업무를 수행해서 좀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기관이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세목과 세세목의 구분을 되게 혼돈스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세목과 세세목
세목의 구분을 잘못하는 경우에 나중에 한도에 걸려가지고 불인정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세목 적용 주의하시고요. 세세목 적용 주의하셔야 되는데, 세목은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되어 있고요. 비목과 세목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비목은 직접비하고 간접비가 비목이고요. 자, 세세목이라는 건 그 세목 안에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이런 것들을 세세목이라고 얘기해요. 연구활동비 안에 국내외 여비가 있고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정보 수집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세세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히 주요할 항목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연구활동비로 충분히 직접비에서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간접비 항목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구지원비, 간접비의 세세목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라고 나눠지는데, 특히 연구지원비, 그 다음에 성과활용 지원비 중 과학문호 활동비, 그 다음에 연구실 안전관리비, 그 다음에 기관 공통지원경비, 특히 이 기관 공통지원경비를 유의하십시오. 우리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아마 기정원에서 조금 있다가 아마 개정된 지침과 규정이 나올 텐데요. 매뉴얼도 나올 텐데, 아마 과거처럼 특별하게 범용성에 해당되는 것을 열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범용성에 대한 비품이나 범용성에 대한 장비나 범용성 비용에 대한 걸 집행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어디에 걸리게 돼 있냐면, 간접비의 연구지원비에 보면 기관 공통지원경비라고 있습니다. 이 기관 공통지원경비가 바로 연구개발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당 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간주가 되어서 범용성에 대한 비용 부분이 대부분 여기에 걸리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연구활동비와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인력지원비도 있어요. 여기 지원인력 인건비라는 게 항목이 있는데, 영리기업이 많아요. 우리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영리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유탁기관 정도 돼야지, 아니면 공동개발기관 정도 돼야지 비영리기관이 될 텐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원인력 인건비가 인건비로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영리기관은 지원인력 인건비가 적용이 안 됩니다. 지원인력 인건비는 역시 예전처럼 간접비의 인력지원비로 사용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협약 변경 사항입니다. 이 협약 변경 사항에서는 일단 자체 변경 사항과 전문기관 승인 사항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체 변경 사항의 가장 보편적인 사항이 뭐냐면, 이제 참여연구원의 변경이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의 변경, 요즘은 이제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용어가 바뀌었죠. 그런 것들이 변경되는 걸 자체 변경 처리하는 건데, 자체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자체 변경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주관기관, 연구개발기관이 우리가 스스로 변경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SM택이라고 하는 종합관리 시스템에다가 변경 등록을 해야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협약 변경 사항 중에는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전문기관 승인 사항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영리기관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는 총 현금 사업비의 5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데, 5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밑에 있죠. 협약 종료의 1개월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이것도 바뀌었어요. 인건비의 증액 및 감액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기정원의 그 지침도 이렇게 개정이 될 건데요. 인건비가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경우에 무조건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계속 규정화되어 있던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 변경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입니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연구원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경되는 경우에 사전 승인받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를 제외한 내부 인건비와 외부 인건비 간의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과제에서는 승인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죠.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재료비를
타 세목으로 내가 전용하겠다. 타 세목에서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로 가는 건 자체 변경으로 가능한데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를 타 세목으로 전용할 때는 승인을 꼭 득해야 됩니다. 강조드립니다. 자체 변경 사항보다는 전문기관 승인 사항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뒤에 가서 나올 텐데요. 공통 불인정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면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득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전문기관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꼭 숙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인데요. 정산 기준은 이제 산정 기준과 사용 기준이 있는데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현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연구개발기관들이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현물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아직도 숙지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현물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물은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해야 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고 보유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 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게 현물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경험에 보면 임차를 해서 현물로 제공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 임차를 한 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소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현물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참여 연구자도 이제 인건비를 대신해서 현물로 등록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을 현물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외부 인건비 대상자는 외부 연구원인데요. 외부 연구원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 소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현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현물에 대한 자격 요건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사용 기준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강조드려 볼게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강조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관, 연구개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 주간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유탁연구개발기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이제 수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용어가 좀 바뀌어서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거래 안 되게 돼 있고요. 더불어서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관기관인데 우리의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 사업자 아니면 우리 대표님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는 인적 관계가 곤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 또 기관에 지분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회사나 지분법 적용 회사나 이런 식으로 지분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회사 간에 거래도 안 됩니다. 이거를 꼭 강조드리려고 빨간색으로 칠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영리기업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우리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됩니다. 매입하실 때 물건을 사고 할 때 매입세액 중에서 간이가세자는 해당이 안 돼요.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것도 해당은 안 되지만 일반 과세자하고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되는데 그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인정 처분 대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불인정 기준입니다.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중에 불인정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데요. 나머지 부분이 그렇다고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그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강조드리는 거니까 다른 것들도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그 승인을 득하지 않고 미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불인정 처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별도로 인정한 예외 사항 말고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협약기간과 벗어나서 집행되는 경우 협약기간 내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예외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불인정 처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물 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불인정 처분됩니다. 현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부담금 중에 우리가 꼭 부담하기로 협약 당시에 약속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물 부담을 이행을 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물 부담을 적게 이행했다면
그만큼 우리가 정부 출연금을 다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물 부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지급된 정부 출연금이 다시 환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영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영구비 카드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도 불인정 항목에 해결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의 영구개발비 현금거래 불인정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유의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인정이 발생이 돼서 이건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좀 강조드리는 건데요. 협약 변경 사항을 SN택에 등록하지 못해서 불인정 처분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개발기관 담당자분들은 어떤 자체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 항상 SN택에 등록을 한다라는 것을 꼭 숙지해 주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산정기준에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각 세목별로 지침의 내용이 설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인건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내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 다음에 학생 인건비, 비영리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 연구지원 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이걸 인건비라고 칭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건비는요, 원래 기본적으로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현물 계상이 원칙인데 우리 연구개발기관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게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지침에 보게 되면 인건비는 현금 계상이 가능한 부분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현물 계산이 원칙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이 되게 많을 테니까 우리 참여연구원 분들하고 우리 연구개발기관하고 연봉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 연봉 총액에 나누기 12 곱하기 참여기간 곱하기 인건비 계상률. 옛날에 참여율이라고 칭했던 게 인건비 계상률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 한도를 정하는 거예요. 이 한도보다 내가 집행한 인건비가 많냐 적느냐를 판단하는 게 정산인데요. 한도보다 적게 집행됐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인건비 한도 초과로 불인정 처분이 되는 겁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맨 밑에 있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강조드릴게요. 다대보험과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도 인정이 되고요. 4대 보험 본인 및 기관 부담금도 한도에 더해서 기준 급여액을 만들고 거기다가 참여율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 인건비는 현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외부 인건비에서 강조할 사항은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소기술정보진흥원의 우리 구매조건부 과제 같은 경우 외부 인건비 대상자가 어떤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규직원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외부 인건비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럼 뭐야? 외부 인건비 다 안 되는 거야? 아니죠. 프리랜서나 외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 이런 경우에는 외부 인건비 대상이 됩니다. 학생 인건비에서 주의하셔야 돼요. 학생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한 거는 우리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학생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고, 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외부 인건비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타 학교에 계신 분들을 학생 인건비로 활용을 했는데 그것을 학생 인건비로 처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외부 인건비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학생 인건비에 대해서 뭐 박사 이상,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 이하 이건 다 아실 거예요. 100만 원, 180, 250, 300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돼 있다 이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기업,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정규직원은 외부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다라는 항목이고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인건비는 현물이 원칙이다. 그러면 언제 현금이 가능한 거야? 이런 질문이 오실 텐데요. 바로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이 과제가 지식 서비스 분야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연구개발기관인데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등록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 관리 지침에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 부분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현금 인건비가 지급이 가능한 거고, 따라서 이건 예외 조항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현물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인건비 사용 기준을 계속 이어가 보는데요. 중요한 항목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시는데요. 우리가 참여연구원을 참여시킬 때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참여할 수가 없겠느냐? 아니다. 우리 회사에는 우리 배우자도 근속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분들도 근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참여연구원으로 좀 등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양식이 있습니다. 표준화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에 의해서 SM택을 통해 갖고 사전에 승인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득하시면 얼마든지 참여연구원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채용 인건비는 감액이나 타 세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를 예산으로 우리가 한 1,000만 원을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한 800만 원만 쓰고 200만 원 잔액이 남아서 이거 그냥 연구 재료비로 좀 전용해서 쓰지, 안 됩니다. 예, 신규 채용 인건비가 200만 원 남은 경우에는 새로 채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반납이 원칙입니다. 신규 채용 인건비를 잔액이 남았는데 타세목으로 전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불인정 기준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용 기준을 설명할 때 어떠하면 불인정 된다라는 거 다 언급이 됐던 내용들이 있는지라 이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인건비인데요. 학생 인건비는 이제 통합관리 기관이냐, 통합관리 기관이 아니냐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기관 중에 대학교 같은 경우가 우리 과제에서는 유탁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유탁기관인 경우에 이제 통합관리로 지정된 기관인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고 통합관리가 지정됐으면 일괄 흡수를 하게 돼 있죠. 따라서 일괄 흡수에 대한 계좌 이체에 대한 증명만 우리가 확인하고 정산을 넘어갑니다. 근데 통합관리로 지정된 있지 않는 대학인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빙 자료도 좀 많이 갖추셔야 돼요. 일단 과제 참여 확약서나 과제 참여 계약서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그 소속 기관의 학생들이 박사 과정에 계시는지 석사 과정에 계시는지 학사 과정에 계신지에 따라서 기준 급여액이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 급여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재학증명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학증명서가 꼭 아니더라도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해당 학생 연구원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들,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겁니다. 불인정 기준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입니다. 타 기관에 소속되어서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학생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의 사례가 뭐냐면 이거죠. 과정이 다 끝나서 이미 졸업을 하셨는데 어디 취직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학생 인건비로 처리한 경우 뭐 이런 경우 있는데 휴학생 경우는 학생 인건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에 의하면 휴학생도 학생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산학연 협업으로 인해서 파견 나간 경우도 있어요. 예, 파견 나간 경우도 있는데 파견 나간 기간이 6개월 이상 되면 학생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 정상 기준 중에 시설 장비비 그리고 연구 재료비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 및 재료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구분이 됐죠.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 재료비로 구분이 됐으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번에 한꺼번에 그냥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의할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 장비비 중에 개인용 컴퓨터, 영리기관은 안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 기기는 영리기관은 아직 우리 기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비영리기관만 내부 절차에 의해서 구입한 경우가 인정이 되는데 이 또한 협약 시 제출한 우리 연구 계획서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겠죠. 영리기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 인정이 안 된다라는 부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내가 뭔가 구입을 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포함입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뭔가 장비를 구입했으면 옛날에 NTIS, 요즘은 제우스라고 칭하죠. 여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정원 과제만의
특출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NTIS나 제우스에만 등록을 하면 안 됩니다. SM택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제우스까지 등록을 하고 SM택에 등록을 하지 못해서 불인정된 처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NTIS 또는 제우스 그리고 SM택에까지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시설 장비비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취득원가의 2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잔여 내용 연수가 우리가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 기기 장비는 세법에 따라서 내용 연수로 5년을 적용하고 감가상각 방법을 정육법으로 할 텐데 취득가로 따지니까 감가상각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 연수가 중요하죠. 구입해서 지나간 내용 연수 말고 남은 내용 연수가 협약 기간보다 많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협약 기간보다 많이 안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은 현물로서 인정이 안 돼요. 따라서 현물로 장비를 제공할 때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구입가의 20% 이내까지 인정이 되고 잔여 내용 연수가 남은 협약 기간보다 많이 남아야 된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범용성 장비, 범용성 장비에서 뭐 특별하게 국가연구별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봤는데 뭐 범용성에 대해서 열거된 게 없어. 그러니까 범용성 그냥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범용성을 열거하지 않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에 보면 기관공통경비라고 있어요. 기관공통경비에 해당되는 용어를 제가 설명드리면 연구 수행과 관련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연구시설 장비비나 연구활동비에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연구과제와 관련된 건 본 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아무리 연구와 관련된 걸 샀더라도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고 우리 연구기관이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상 우리가 범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중에 기관공통경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연구재료비는 뭐 당연하게 시약, 재료 이런 것들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 제작비가 시설장비비가 아니라 연구재료비에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면 될 텐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구재료비를 마지막 달에 연구기간 종료월에 구입을 하시면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연구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로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연구재료비를 재고 목적으로 구입하는 건 안 됩니다. 재고로 보유하게 되는 연구재료비는 불인정 처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주의하십시오. 불인정 기준은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도 마찬가지.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죠. 뭐냐면 그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안 되고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거래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있어요. 뭐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구개발기관 간의 거래를 꼭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기관한테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를 설명을 하시면서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이 승인을 해주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간 거래는 불인정 처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구활동비는 뭐 국내외 여비,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뭐 기타 등등 수용비 및 수수료 뭐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연구활동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써야 되느냐, 뭐 어디 기준이 있느냐, 뭐 이게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 연구활동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기준을 준용해줘요. 예, 국내외 여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기준을 적용을 해주는데 우리는 여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실소요 금액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일비,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해서 자체 기준이 있으면 자체 기준을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전문가 활용비나 기술정보 수집비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한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또한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기준이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정산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체 기준은 인정이 안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 연구개발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적용을 해오고 있던 기준을 자체 기준으로 인정을 하는 거지, 정산을 위해서 새로 만든 기준은 자체 기준으로 인정이 안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고, 아마 개정이 될 건데, 왜 그러냐면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이 된 부분인지라 개정이 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비 40%까지, 예,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연구과제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죠. 사용연도 7호라고 하는 것들인데, 회의비, 초과 근무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 유지비, 비영리 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 소모성 경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행기간별, 연차별, 이게 중요합니다. 수행기간별, 연차별, 현물 포함 직접비의 5% 이하이고 연차별 1천만 원 이하로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 소모성 경비가 인정된대. 따라서 우리가 중소기업인데 우리도 이거 사서 쓰자. 자, 전제 조건이 있죠. 중소기업은 영리기관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기관이 아니죠. 비영리 기관에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 소모성 경비가 인정되는 겁니다. 영리 기관에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 소모성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국외협의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전문가 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예, 연구개발기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히려 연구활동비에서 제가 사용 기준을 일일이 다 열거한다기보다는요,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간접비하고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간접비의 연구지원비나 성과활용 지원비와 이 연구활동비하고는 되게 비슷한 게 많은데, 연구활동비로 써도 되겠지 하고 직접비의 연구활동비를 써버려서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접비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로 집행돼야 될 금액을 직접비로 집행을 하게 되면 불인정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를 집행을 하실 때는 간접비 항목을 꼭 숙지하신 다음에 간접비를 써야 되는 항목을 직접비인 연구활동비를 쓰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여비에서 불인정 사항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여비 규정을 쓰는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여비 규정을 보게 되면요, 대표, 이사, 임원, 그 다음에 부장급, 그 다음에 부장 이하, 과장, 직원급, 이런 식으로 일비, 식비, 숙박비가 차등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님하고 같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대리님이 대표님의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불인정 처분이 되니까 직급에 맞는 여비를 집행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국외 여비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국내 여비하고는 좀 틀려요. 국내 여비는 출장 품위서가 있으면 됩니다. 출장 품위서가 있고 지출 결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비 지급 내역서만 있고, 그 다음에 직급에 맞게끔 여비가 집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일비, 식비, 숙박비에 대한 여비 규정대로 확인이 됐고, 실비에 대해서 재반 증빙이 다 확인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외 여비에서는 한 가지 추가가 되어 출장 결과 보고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국외 여비를 집행하실 때는 출장 결과 보고서를 꼭 챙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주의하는 것만 강조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내가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재료비는 익히 들어서 알아.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그 연구활동비의 지침을 딱 보니까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나 이런 거는 이렇게 쓰면은 불인정한다라는 걸 열거된 걸 못 봤는데,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드리고요. 전문가 활용비도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올 텐데요. 전문가 활용비는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조직도상의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활용비와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의 불인정 내용은 조금 차등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리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 거를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학술용 전자정보도 좀 사용하게 돼 있고요. 웹 문서죠. 이저널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논문도 게재하게 돼 있습니다. 논문에 따라서는 이제 게재료가 좀 틀린데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싼 건 300만 원, 400만 원. 해외 논문은 더 비싸죠. 그런데 이게 다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의사항을 강조드립니다. 학술용 전자정보와 그다음에 논문 게재료를 집행하시려면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따라서 연구개발 계획서에 반영된 학술용 전자정보 구입비와 논문 게재료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과제 운영비, 뭐 직접비 5% 이내, 수행기간별 연차별로 1천만 원 이내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뭘 더 주의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연구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유지 비용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연구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냉난방기 구입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이거 그냥 막 써도 된다? 안 됩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돼요. 연구개발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품목 구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질 않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회의비 집행하실 때 유용성 안 되는 거 기본적으로 아실 거고요. 자, 그다음에 출장비 지급하고 뭐 중복된 야근 식대를 이중 지급한다던가 이런 것도 다 안 될 겁니다. 자, 유의사항을 좀 강조드려 볼게요. 전문가 활용비를 집행한 이후에 전문가 이력서와 전문가 결과보고서를 증빙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전문가이어야 됩니다. 우리 과제를 위해서 전문가인지 전문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 전문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전문가에 대한 이력사항과 전문가의 결과보고서는 필수 증빙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은 비영리 기관에 한해서 미지급 인건비 포함하고 학생 인건비 포함해서 20% 이내까지 계상하는 건 다 아실 텐데 우리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사업의 특징이죠. 참여 연구원 수에 따른 1인당 최대 지급률이 있어요. 7654, 234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연구개발 사업 사용 기준이 출범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몇 명이 뭐 단독 집행은 당연히 안 되는 걸 아실 텐데 뭐 2명 이상 집행을 해도 절대 70%를 초과할 수 없어요. 1인이 70% 초과할 수 없는 경우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구수당에 주의하실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기여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여도 평가가 없는 연구수당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돼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강조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연구개발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 처분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내가 100을 잡아놨는데 실제 집행된 금액이 70입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은 100을 다 집행을 됐어요. 근데 인건비는 70%만 집행이 되고 연구수당은 100%가 집행됐다. 근데 실 집행된 인건비를 20% 초과한 금액이니까 20%를 초과한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80%까지 집행을 하면은 연구수당을 100% 지급해도 되는 건데 70%를 집행을 했을 때는 연구수당도 20%를 초과한 10%만큼은 적게 집행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80%보다 적게 집행됐을 때는 그 적게 집행된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적게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인정 처분됩니다. 위에서 네 번째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20%보다 넘게 적게 인건비가 집행됐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은 우리 연구수당도 적게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네모 박스에 돼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식으로 지금 산식이 되니까 한번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연구개발비는 뭐 직접비의 40%까지라는 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위탁기관 중에 대학교가 되게 많습니다. 대학교는 협약 당사자가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연구비 관리를 하신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위탁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처리를 주의하셔야 돼요.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면 부가가치세 처리를 해야 되고 위탁연구개발비를 받으실 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집행할 때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집행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가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된다라도. 그러면 과세 거래는 어떻게 따집니까?
유탁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주관기관에 귀속이 되면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협약을 하실 텐데 결과물의 귀속을 주관기관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과세거래에 해당이 돼요. 근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보니까 아예 명칭이 되어버렸어요. 위탁연구 개발에 대한 결과물은 전부 다 주관기관에 귀속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과세거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면 내가 비록 대학이지만 내가 연구비를 집행할 때 환급 가능한 부가세를 집행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아마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증빙 서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RCMS의 우리 연구개발기관들이 증빙을 등록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증빙을 등록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모호하게 생각하셔서 이 증빙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게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할 텐데, 여기서 비고를 잘 보세요. 필수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꼭 증빙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라고 우리 SM택에서 다운받는 양식이 있어요. 현물 출자에 대한 확인서, 그 다음에 인건비 집행 내역서, 그 다음에 정산 담당자 인적 정보, 이런 것들은 좀 필수적으로 증빙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회계법인에서 지정회계법인이죠. 지정회계법인에서 아마 우리 연구개발기관한테 안내문을 배포할 때 이렇게 엑셀로 작성된 인건비 집행 내역서라는 샘플을 보내드릴 겁니다. 이 인건비 집행 내역서의 샘플을 작성해서 주시면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정산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 집행 내역서 샘플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는 증빙 이름을 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 같은 소규모 중소기업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럴 것 같아서 증빙을 샘플로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자, 수행기간 현무출자 확인서입니다. 표준화된 양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에 날인입니다. 날인. 주관기관의 대표자분과 연구 책임자분이 명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날인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날인이 없는 것은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날인을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운받으신 자료입니다. 일부러 만드실 필요 없어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다운받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세목별로 어떤 증빙이 있어야 되냐라는 건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라고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자 앞에를 좀 패스를 시켰는데, 자, 집행 영수증 집행영수증에 전자세금계산서에 이런 식으로 우린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든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이든 그 사업 명칭을 찐 도장을 스탬프를 파셔서 날인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이런 식으로 생겨 있죠. 그래서 한번 샘플로 보시는 건데, 이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는 도저히 어떻게 생긴 자료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자료를 배포 받으셔서 샘플을 보시면 돼요. 원천징수부라는 거 왼쪽으로 돼 있고요.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이제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서류, 증빙 서류인데요. 원천징수 영수부를 제시하셔도 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셔도 되고, 원천징수 확인서를 제시하셔도 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시하셔도 되고, 그것조차 다 힘들다. 그랬을 때는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를 제시하시면 그걸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구원 현황표라는 겁니다. 보여지는 샘플처럼 참여연구원들이 누구누구가 이제 1년을 과제기간으로 하면 참여일 변경이 자체 변경 사항인지라 A라는 연구원님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은 몇 프로의 참여를 쓰셨고, 6월부터 또 몇 개월 동안은 또 몇 프로의 참여를 쓰셨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SM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해도 자체 변경하시면서 그 참여율 적용에 대한 기간을 명시를 안 해요. 연구개발기관에서 기간을 명시를 안 하니까 회계법인에서 정확한 참여율을 적용해 드리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참여연구원 현황표라는 걸 샘플로 보여드립니다. 이러이러한 현황표를 작성해 주시면 정확하게 참여율이 적용이 된다. 지금은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참여연구원 현황표라는 걸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나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서입니다. 이 샘플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계신 분이냐,
직장 가입자냐, 지역 가입자냐, 어디 외부 기관, 특히 외부 연구원인 경우에 어디 외부 기관에 정규직으로 계신 분이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자격지시 확인서나 또는 4대 보험 샘플처럼 4대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를 보시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연구시설 장비나 재료비 같은 경우 외자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자 구입을 하실 때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수입 신고 필증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수입 신고 필증상에 이 과세가액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기 과세가액이 기재된 금액과 여러분들이 집행 등록한 금액을 비교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과세가액에는 뭐 한 1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집행 금액에는 10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면 해당 수입 신고 필증이 아니라고 간주가 됩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관세하고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관리 지침에 보면 환급 가능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 불가하다라는 규정이 있죠. 따라서 여기 기재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환급 가능한 거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불인정 처분이 되기 때문에 수입 신고 필증을 보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라고 해서 샘플로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연구시설 장비비, 특히 금형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이제 연구 재료비의 시제품, 시작품과 관련된 금형을 많이 파시죠. 시금형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산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시금형의 집행을 하시고 해당 금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연구개발기관에 입고가 안 된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금형 제작한 업체에 아직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금형은 구입한 게 아니죠. 렌트로 빌려 쓰신 거가 되기 때문에 금형비를 집행했을 때는 이 금형이 우리 연구개발기관에 설치된 사진이 첨부된 검수조서가 필수조서에 해당이 됩니다. 검수조서에 첨부에 보면 증빙사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금형에 대해서는 사진이 첨부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를 했느냐, 실질거래를 했느냐, 실질이 입고가 됐느냐, 아니면 서류상의 거래만 했느냐 이런 게 확인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연구활동비까지 검수조서를 요구하진 않아요. 근데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는 가급적 사진이 첨부된 이 검수전서는 상당히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국외여비와 관련된 증빙 화면인데요. 여권입니다. 여권인데 오른쪽에 보여지는 화면이 여권이에요. 여권의 앞면은 필요 없습니다. 여권의 앞면은 우리가 뭐 사진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비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이 중요한 게 참여연구원님이 해당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갔다가 국외여비 집행 기간 동안 입국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국외여비 집행 기간으로 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기관에 자체 기준을 쓰는데 국외여비에 대해서도 아마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에 따라서 아마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실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유럽 지역으로 출장 가셨다고 해서 유럽 지역에 해당되는 일비, 식비, 정액비를 지급받았는데 실제 가신 걸 봤을 때 아시아를 다녀오셨다. 그렇게 되면 여비 과다 지급이 생길 여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샘플을 보시고 그런 것들을 증빙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출장 보고서입니다. 예, 출장 보고서인데 출장 결과 보고서는 국외 여비의 필수 증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장 품위서 뭐 지출결의서 여비 내역 써면 되는데 국외 여비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 출장 결과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슨 목적으로 어디를 왜 갔다 왔는지 그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출장을 분명히 가신 건 맞는데 본 과제와 연관된 출장을 가셨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이겠죠. 그냥 출장 가셨는데 본 과제와 전혀 상관없는 출장을 갔을 때 우리 연구비로 국외 여비를 집행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지라 무슨 목적으로 누가 어디를 왜 갔다 왔는지 이런 항목들이 꼭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회의록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샘플 화면인데요.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를 집행이 됐을 때는 회의록은 없어도 됩니다. 대신 회의 장소, 회의 일시, 회의 참석자, 외부 참석자는 누구, 회의 내용은 뭐 이런 것들이 내부 결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회의록이 없더라도. 그런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여지는 화면처럼 회의록이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되는데, 아니 회의록이 없어도 내부 결제문서에 기타 등등 내용 다 쓰래매. 그럼 회의록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차이가 있죠. 밑에 확인자 서명입니다. 참석자 서명인데 회의록에는 참석자 서명이 꼭 있어야 되지만 내부 결제 문서에는 외부 참석자의 소속, 직위, 성명만 있으면 되고 서명까지는 없어도 된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10만 원을 초과해서 회의비를 집행하느냐,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를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회의록이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 회의록이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되면 참석자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초과 근무 대장. 예, 그렇죠. 사용용도 7호. 연구과제 운영비에 초과 근무 식대를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1인당 1일 1만 원까지 인정이 되죠. 예, 평일 점심 식대는 인정이 안 되고, 우리 기정원 과제의 특징입니다. 1인당 하루에 1만 원까지만 인정이 돼요. 하루에 나는 밥을 2번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루에 1일 1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보여지는 샘플 화면처럼 이건 샘플입니다. 꼭 이렇게 작성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아니더라도 초과 근무를 누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버타임 관리대장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구수당을 집행할 때 기여도 평가서가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여도 평가서는 뭐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린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여도 평가서 제대로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샘플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평가 항목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여도가 A, B, C, D, E 연구원별로 어느 정도 기여도가 판정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참여도나 연구 업적이나 그다음에 대외활동 과제 운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를 한번 들여서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의 특성에 맞게끔 해당 샘플처럼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서를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불인정 사례에 대한 이제 공통사항인데요. 이거는 아까 세목별로 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이제 뭐 이중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세목별로 말씀 안 드린 부분을 좀 강조드려 볼게요. 연구시설 장비비입니다. 연구재료비는 아니고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최종 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이걸 좀 강조드립니다. 1차 연도, 2차 연도 있는데 1차 연도 종료까지가 아니에요. 2년차 과제를 했을 땐 최종 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 장비비를 집행하시고 인도도 받고 검수까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인데, 외자 구입을 해서 인보이스를 받고 돈은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2개월 전까지 물건은 배를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태평양에 떠 있다. 그런 불인정 대상인 겁니다. 들어와서 검수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근데 들어는 왔다. 근데 검수를 안 했다. 검수를 못 했다. 계속 시운전만 한다. 이것도 구입한 게 간주가 안 됩니다. 검수까지 종료를 2개월 전까지 끝나는 부분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아까 협약기간 예외사항에도 해당이 안 된다고 강조드렸어요.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종료 전에 이루어지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할 때까지 집행해도 된다며, 그래도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쭉 읽어보십시오. 자, 지금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뀐 거냐?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뭐 적용 범위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경과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집행분부터 적용됩니다. 협약분부터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새로운 법과 규정이 만들어지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이 만들어질 때 협약한 그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 1일 집행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 예를 들면 바로 이겁니다. 2020년 6월 1일 날 과제가 시작됐는데 2021년 2월 28일 날 과제가 종료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 것은 종종규정, 공동과제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종종규정에 적용하는 거고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집행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명의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2020년에 협약된 과제니까 2021년 2월 28일 날 끝나고 내가 2021년 2월 달에 집행을 해도 20년에 협약된 과제니까 종종 규정 따르면 되겠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밑에 강조사항 드렸죠?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는 종종 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종료 시점까지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게 경과 조치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과거에 되게 모호하게 처리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영리 기관인데요. 비영리 기관 중에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앙에 어떤 이렇게 다량으로 구매를 하는 어떤 구매 장소가 있어요. 대학교나 병원 같은 데는. 그리고 연구자가 필요할 때 그곳을 통해요. 거기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약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거는 주관기관이 주관기관에서 물건을 구입했으니까 수행기관 간 상호거래에 해당이 돼서 불인정 처분해야지. 이거는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항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혁신법에서는 아예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리기관은 죄송하지만 해당이 안 됩니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 창고를 두고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계열사 간의 거래,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거래, 이런 거래도 명확하게 혁신법에서는 불인정 처분하겠다고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건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참여율이 이제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걸로 용어가 좀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태까지 없던 규정이에요. 현금 인건비. 현금 인건비는 아까도 강조드렸는데 연구비 중에 현금 연구비. 그러니까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 현금 합계액이죠. 현물을 빼고 그 금액의 5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현금 인건비는 만약에 50%를 넘긴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바뀐 게 뭐냐면 인건비가 영리기업이 계획 대비 증액 또는 감액이 되면 사전 승인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 승인사항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 연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참여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별지 제2호 서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참여 연구자하고 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신규로 채용하신 인건비를 이분은 신규 채용 인건비로 쓰시다가 갑자기 내부 인건비로 갔다가 다시 또 신규 채용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신규로 채용한 인건비를 쭉 쓰시다가 잔액이 남으면 반납입니다. 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아예 명확하게 해버렸어요. 다른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해서 관리를 해라라고 혁신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가 됐는데, 조만간에 이제 규정 및 지침 개정에서 이제 최종본이 안내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개정을 하고 계신 본부에서 반영을 하신다는 내용을 좀 접했고요.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혁신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혁신법에서 정한 거는 혁신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혁신법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정함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확한 용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법에서 정한 거는 혁신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 인건비는 휴학생, 강조드렸죠. 휴학생인 경우에 학생 인건비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명확하게 해줬다라는 내용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구시설 장비비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최종 또는 단계 이렇게 됐는데, 저희 사업에 꼭 1년짜리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제 선도과제라고 예전에 그렇게 칭했는데, 2년짜리 과제인 경우 1차 년도 종료 2개월 이내 구입이 아니라 최종 종료 2개월까지만 구입하면 됩니다. 이걸 꼭 주의하세요. 예전에는 1차 년도 종료, 매 차년도 종료에 구입돼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요.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연구활동비 아까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인데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이 아닙니다. 등이 없어요.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 세 가지 항목으로 집행이 될 때는 이것들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40%를 초과해서 내가 꼭 사용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해외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전문가한테 활용을 받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40%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직접비에 그러면 현물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금 사업비만 해당이 됩니까? 예, 명확하게 현금이라고 규정된 게 없습니다. 아까 현금 인건비 경우에는 현금 사업비 50%라고 현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직접비의 40%까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를 봤을 때 저는 현물도 당연히 포함되는 금액으로 해석은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연구활동비 중에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무조건 다 된다? 안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는요. 연구 개발 과제 종료 아까 말씀드렸죠. 협약기간, 최종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구입하셔야 돼요. 마지막 달에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 안 돼요. 최종 종료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게 혁신법 내용인데 이 혁신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정원의 지침도 이렇게 따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좀 활용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연구 개발 기간이 최종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날 끝나면 2020년 7월 1일 날 1년짜리 계약을 맺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라이센스를 활용하기로 해서 이걸 집행을 했다. 활동비로.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인정이 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과제 기간 이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안분 계산을 해서 6개월치는 불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구개발기관에서 어떤 항변이 많이 나왔냐면 아니 계약 자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계약이 1년 단위로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불인정해버리면 연구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서 혁신법에서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반영시켰냐면요. 이게 라이센스와 관련된 건데요. 계약이 최소 단위가 1년짜리밖에 안 돼. 그러면 과제 기간을 넘어가는 부분도 인정을 해줍니다. 예,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 기간도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최소 단위가 그 정도 된다는 걸 입증하셔야 돼요. 확인해봤더니 최소 단위가 6개월도 되고 월 계약도 되고 일 계약도 돼. 그런데 굳이 1년을 해. 그건 인정이 안 돼요. 1년으로밖에 계약이 안 되는 경우, 최소 단위가 이 정도밖에 계약이 안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이니까 기재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전문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침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는 가능할 거라고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기정원에서 이걸 반하는 지침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바로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겁니다.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라고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비영리 기관의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연구수당, 여비 이런 것 집행이 안 됐어요. 예, 여비도 집행이 안 되고 인건비만 집행이 됐는데 이제는 연구 활동비도 지급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일 테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산 면제 규정이 사실은 혁신법에서 없어졌어요. 혁신법에 뭐 직접 비용 5% 이내면 정산을 면제한다. 뭐 이런 규정이 없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행정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아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수행기간별로 직접 비용 5% 이내이고 연차별로 1천만 원 이내로 사용용도 7호에 해당되는 연구과제 운영비를 아마 제한을 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풀리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혁신법을 잊으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영리기관 주의사항입니다. 연구실 운영비준 그 소모성 비용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 환경 유지비죠. 연구실의 냉난방 청결한 환경을 위해서 뭐 사무용 기기,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다 좋은데 문제는 영리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재된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 기재가 안 됐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꼭 주의사항입니다. 이거는 혁신법에서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간접비 뭐 이런 부분은 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사항과 관련된 거는 뭐 해당 연도 종료, 과제 종료, 단계 종료 이렇게 표현을 했으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협약 기간에 대한 정의가 연차별 기간이 아니라 전체 기간을 우리가 이제 협약 기간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안내는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시간 제약상으로 좀 중요한 부분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동회계법인의 유탁정산본부를 맡고 우리 지정회계법인 총괄 책임자인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 중기청 때부터 정산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지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여지는 화면에 메일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개발비 집행은 아니고 절차나 행정상, 그 다음에 RCMS 시스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문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밑에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한재정 과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RCMS 소개를 맡게 된 RCMS 고객지원센터의 이재현 파트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RCMS를 통해 사업비를 관리할 사용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시스템 이용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RCMS의 특징과 RCMS 사용 방법에 대해 오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RCMS는 금융기관인 은행, 카드사 및 국세청 등과 연계를 하여 사업비 사용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연구비 관리 영역 전 단계를 온라인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연구비 집행 관리 시스템입니다.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은 처음에 협약을 하셨던 내용대로 민간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저희 RCMS 쪽에 예치를 하시게 되고, 수행기관에서는 사업비가 필요하실 때 RCMS에 접속을 하셔서 국세청과 카드사를 통해 연계된 관련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 사용 매입 정보를 조회를 하고 관련 증비를 등록을 해서 거래처로 연구비를 실시간으로 이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CMS에 접속을 하신 후에 해당 사업비를 사용하는 용도를 먼저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제 관련 출장 시 소요된 비용을 사용하실 때에는 출장비, 과제 관련해서 장비를 거래처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장비 구입비 등 관련 용도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그 용도에 맞는 관련 증빙 서류와 해당 사업비를 지급받을 거래처 정보, 예를 들어서 거래처의 사업자 번호라든지 거래처의 입금 계좌 정보 등을 입력을 해서 사업비 사용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하신 정보를 토대로 수행기관의 이체 담당자가 이체 실행을 해주시면 RCMS에서 사업비가 수행기관 명의의 연구비 계좌를 경유해서 거래처 계좌로 실시간으로 지급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실제 RCMS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 아래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필수적인 환경 설정을 진행을 하신 이후에 연구비 사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연구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연구비 정산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RCMS 사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제 책임자의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RCMS 메인 홈페이지에 오시면 홈페이지 상단 수행기관 로그인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오고, 그 안에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개인 정보와 소속 중인 직장 정보를 입력을 해서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분이 이체 업무까지 함께 담당을 하실 담당자 분이시라면 이 직장 바로 위에 있는 공인인증서에 인증서 등록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본인이 RCMS를 통해서 이체할 때 사용하실 개인공인증서도 함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RCMS에서는 사업비 이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체 담당자의 개인공인증서도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펀뱅킹 이용 동의입니다. RCMS 이체 방식은 이체 실행을 하시게 되면 수행기관의 연구비 계좌를 경유해서 거래처 계좌로 이체가 되는 3자 이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 이체 실행을 하실 때마다 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계좌를 경유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펀뱅킹 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펀뱅킹 동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펀뱅킹 이용 동의라는 메뉴에 접속을 하셔서 상단의 기관과 동의 대상 연구비 계좌를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이용 동의서에서 계좌 실명 조회를 하기 위해서 예금주 조회를 해주시고 밑에 있는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다음에 밑에 동의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수행기관 명의의 범용법인 인증서로 서명까지 하시면은 펀뱅킹 동의가 완료가 됩니다. 펀뱅킹 동의는 그 계좌별로 한 번씩만 진행을 하시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단연차 과제를 진행을 하실 때 연차별로 동일한 연구비 계좌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최초에 한 번만 펀뱅킹 동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는 이제 세무이자 지급 정보 제공 동의인데요. 수행기관에서 민간부담금을 저희 RCMS 금고은행에 예치를 하시면 해당 은행에서 분기별로 민간부담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민간부담금에 대한 이자를 저희 RCMS에서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분기별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수행기관에서 직접 하실지 아니면 은행을 통해 국세청 세무신고 대행을 맡길지를 이 메뉴를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정보 동의를 하시기 위해서 세무이자 지급 정보라고 하는 메뉴에 오신 이후에 1번 동의하러 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2번 세무정보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신 이후에 우측에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수행기관에 범용법인 인증서로 서명까지 하시면은 그 세무이자 지급 정보 동의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그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소득세 이자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가 지급이 되며 이 경우 이자 소득세는 수행기관에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만약에 동의함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이 될 때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분기별로 3월, 6월, 9월, 12월에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무정보 동의는 이제 과제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수행기관의 사업자 번호별로 최초에 한 번씩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업무는 협약정보 확인입니다. 이제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이 협약을 하시면 전담기관 과제관리 시스템에서 저희 RCMS 쪽으로 협약한 정보를 연계를 해주시는데 그 연계해준 협약 정보가 정확한지를 다시 한번 RCMS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절차입니다. 과제 책임자가 협약 정보 확인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셔서 목록에서 해당 대상 과제를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이 협약 정보 확인 목록에서 과제 번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협약 정보를 확인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비 구성, 수행기관, 참여연구원, 과제 조회 권한자 총 4개의 탭을 통해서 협약하신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내용을 탭별로 들어가셔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상 사항이 없으시면은 하단 사업비 사용 시작 전 필수 확인 사항에 모두 체크를 하고 2번에 사업비 사용 시작이라는 버튼을 주관기관의 과제 책임자가 대표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사업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업무는 연차가 변경될 때마다 진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기관의 책임자라면 연차별로 과제 시작할 때 잊지 말고 해당 업무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비 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이용한 연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RCMS에 법인카드 또는 연구비 전용 카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카드 등록하는 이 메뉴에 들어오셔서 과제 목록에서 대상 과제를 선택을 하고 우측 하단 카드 등록이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연구비 카드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카드사와
카드 번호를 검색해서 조회를 하고 마지막에 수행기관의 범용법인 인증서로 인증까지 하시면 카드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현재 저희 RCMS는 19개의 카드사와 제휴가 되어 있고 제휴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등록해서 연구비 카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제휴 카드사 정보는 저희 RCMS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목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과제에 이용이 가능한 카드는 등록 개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 장 등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카드 등록 관련해서 조금 주의를 하실 거는 저희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 그 대부분의 카드사가 기존의 수행기관이 이미 그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던 일반 법인카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언급드릴 4개의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인카드는 RCMS에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연구비 전용카드로 별도로 발급을 받아서 이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4군데의 카드사가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카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개의 그 카드를 이용하실 예정이시라면은 RCMS에서 이용이 가능한 연구비 전용 카드 상품으로 발급을 받아서 등록 후에 이용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체 비밀번호 설정입니다. 사업비를 거래처로 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체 담당자가 해당 메뉴에서 개인이 사용하실 이체 비밀번호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체 담당자라면 이 메뉴에서 이제 본인만 쓰실 번호를 지정을 하시는 건데 여기 1번에 보시면 쓰실 이체 비밀번호를 8자리에서 15자리 이내로 지정을 하시고 2번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서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증서 창에서는 아까 회원가입을 할 때 이체 담당자라면은 개인공 인증서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등록한 개인공 인증서로 서명을 하셔야 이체 비밀번호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까지 사전 준비 사항을 완료하셨으면은 이제 RCMS에서 연구비 사용 내역을 등록하고 이체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연구비 사용 등록은 이제 실제 연구비 이체를 위해서 사용 정보를 등록을 하는 메뉴입니다. 과제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 밑에 보시면은 그 저희 RCMS의 연구비 사용 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목 우선 등록, 두 번째는 증빙 우선 등록 방식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사용 용도 선택과 전자증빙 등록 중 어떤 것을 먼저 입력하느냐에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방식을 선택을 하셔도 연구비를 편리하게 거래처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비목 우선 등록으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셨을 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비목 우선 등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2번째 세부적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2번 비목 선택에서 사용 용도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그 용도에 맞는 관련 증빙 서류를 3번에 증빙 파일 등록을 클릭을 하셔서 파일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5번으로 오셔서 증빙 구분, 전자세금 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이 중에서 지금 거래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셨으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내역 조회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를 기준으로 기간 조회를 하시거나 세금 계산서 승인 번호를 통해서 발급받은 계산서를 이 화면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기간 조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으로 보시고 조회 구분에서 해당 발급받은 게 세금 계산서인지 아니면 면세 계산서인지 구분을 선택을 하시고 기준 일자는 그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작성 일자를 알고 계시면 그 작성 일자를 넣어서 조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인증서 창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 수행기관 명의의 법인인증서를 하나 등록을 하셔야 되고 그 등록되어 있는 동일한 인증서로 이렇게 RCMS에서 계산서를 불러올 때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인증이 되면은 이렇게 목록을 통해서 계산서를 불러오실 수가 있고
이 중에서 연구비로 등록할 계산서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까지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제 원래 화면에 밑에 보시면 거래처 정보가 있습니다. 이 거래처 정보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던 그 공급업체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가 되고요. 수행기관에서는 이 밑에 있는 입금 계좌에다가 해당 사업비를 어떤 거래처에 그 입금 계좌로 보내실지 거래처의 계좌 정보를 직접 여기에 넣어주시고 예금주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종 확인 단계라고 해서 바로 전 단계에서 등록한 정보가 정확한지를 이 메뉴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2번에 보시면 사용 등록을 눌러서 등록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 계산서를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셨을 경우에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목 우선 등록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화면에서 세목과 세세목 증빙을 다 업로드를 해주시고 이 5번 증빙 부분에서 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카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카드 목록은 아까 환경 설정할 때 등록되어 있는 카드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이용했던 카드를 선택을 하시고 카드를 사용한 사용 일자를 조정해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카드사에서 RCMS에 연계된 사용 정보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구비 카드로 이제 등록하실 내역을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래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서 입력이 되고 3번의 다음 단계를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최종 확인 단계에서 입력 정보가 올바른지를 검토하셔서 사용 등록을 눌러주시면은 카드 증빙으로 등록하시는 업무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금 계산서와 카드 증빙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용 등록을 할 때 그 거래처의 계좌 정보를 입력을 하는 그 메뉴가 있었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래처 정보만 나와 있지 입금 계좌 번호를 입력을 하는 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빙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 등록을 하고 이체 담당자가 이체 실행까지 직접 하셔야 실시간으로 거래처에 사업비가 송금이 되지만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 대금 청구일 이전까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만 하시면은 카드 대금 청구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카드 결제 계좌로 저희 RCMS에서 그 사업비를 송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체 실행하는 절차가 없다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사용 등록을 다 완료를 하셨으면은 그 전자세금 계산서 사용 등록한 건에 대해서 이체 실행하시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용 등록을 완료를 하시고 나서 이 연구비 사용 실행에 접속을 하셔야 되시는데 접속하시기 전에 먼저 이체 담당자는 RCMS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 연구비 사용 실행에 오신 다음에 과제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해서 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용 등록 내역에 등록했던 내역을 보실 수가 있고 이체할 내역을 체크하신 다음에 우측에 연구비 이체 실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구비 이체 실행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체 실행 팝업이 나타나고요. 이 상단에 있는 입금 계좌, 예금주, 이체 금액 등을 확인을 하고 이 4번 항목에 아까 그 환경 설정에서 등록했던 이체 비밀번호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체 요청을 눌러주시면 마지막에 수행기관의 범용법인 인증서로 인증까지 하시면 이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은 RCMS를 통해서 이체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는 RCMS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공인 인증서 그리고 환경 설정에 등록한 이체 비밀번호 그리고 수행기관의 범용법인 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체 실행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비 취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체 실행 후에 부득이하게 연구비를 취소를 하셔야 되시거나 아니면 연구비로 선사용한 부가세를 다시 사업비로 반환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먼저 과제 목록에서 과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
연구비 이체 취소를 클릭을 해주시면 취소하실 내역을 이 조회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고 취소할 내역을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그 취소 부분에서 지금 선택하신 내역의 전체 금액을 모두 취소를 하실지 일부 금액인 부분만 취소를 하실지 구분을 통해서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만약에 부분 금액을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밑에 취소 공급가액, 취소 부가세에다가 실제 얼마를 취소하시고자 원하시는지 취소 금액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다 하셨으면 3번에 입력 완료 및 가상계좌 발급이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마지막 최종 확인 메뉴에서 저희 RCMS에서 발급해드린 가상계좌 정보, 은행, 그리고 입금 마감일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입금을 하실 때에는 이 입금 마감일자가 경과되기 이전에 정확한 금액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은 1시간 이내에 입금하신 금액이 다시 사업비 잔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부가세 복원입니다. 이제 추후에 국세청을 통해서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가세 금액을 연구비로 선사용을 하셨을 경우 선사용한 부가세 금액을 다시 사업비로 반환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2번 부가세 복원을 클릭을 합니다. 그 부가세 복원을 왜 하셔야 되는지는 여기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가세 복원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어떤 내역에 대해서 부가세 복원을 하실지 그 복원하실 내역을 체크를 하시고 우측 하단에 부가세 복원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 확인 메뉴에서 그 RCMS에서 발급해드린 가상계좌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입금 마감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연구비 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기간이 종료된 후 과제 기간 동안 사용한 사업비가 관련 규정, 사업 계획서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을 했는지 정산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위해서 정산 준비를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RCMS에서는 이러한 정산 준비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정산 진행 전 연구비 사용을 모두 마무리를 하시고 이 정산 준비라는 메뉴에 오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업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일단 정산을 하시고자 원하는 과제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밑에 탭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일 왼쪽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되시는데 정산 전 준비 사항에 오시면 해당 수행기관의 정산을 담당하는 그 정산 담당자 정보를 이 부분에서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정산서류 등록에 들어가시면은 문서 구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정산서류 등록은 연구비를 정확하게 정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산 관련 공통 서류를 등록을 하시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를 모두 다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 문서 구분을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에 해당이 되는 문서만 준비를 해서 이 등록 버튼을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수행기간 현무출자 확인서가 있는데, 처음 협약을 하셨을 때 현무를 출자해서 협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현무출자 확인서를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신규 참여 연구원 채용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그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채용 확인서를 마찬가지로 이 메뉴에다가 함께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은 각 전담기관 과제관리 사이트에 규정 및 서식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를 해서 등록을 해주시고, 확인이 되지 않는 서식은 기관 내 서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년도 2월금 신청 등록, 통보성 2월 신청, 위탁과제 정산 등록, 상시점검 만족도 조사의 메뉴가 있는데, 이 4개의 메뉴는 그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과제에서는 별도로 이용을 하지 않는 메뉴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실 때 이 4개의 탭은 생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 준비에 필요하신 절차를 다 완료를 하셨으면은 여기 마지막에 집행 마감으로 들어와 주시고,
집행 마감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3번에 집행 마감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수행기관의 연구비 집행이 모두 마감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산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은 전문기관에 제출할 사용실적 보고서가 RCMS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동 생성된 보고서를 이제 전문기관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이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메뉴에 오셔서 그 과제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사용실적 보고서 조회를 통해서 RCMS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주신 다음에 이 보고서 내용에 이상 사항이 없으시다면은 5번에 보고서 제출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전문기관에서 이 보고서를 검토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제출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보고서까지 다 제출하신 이후에 수행기관은 정산 진행 상황과 결과를 RCMS 정산 진행 현황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정산 진행 현황 메뉴에 오셔서 과제를 선택을 하고 확인이 필요한 수행기관을 선택을 하시면은 해당 수행기관의 세목별 사용 현황 그리고 4번에 이 검토 결과 조회서를 클릭을 하셔서 보고서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해당 수행기관의 정상 검토 결과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RCMS를 이용해서 수행기관이 연구비를 사용,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 이제 RCMS를 사용하실 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사용자 매뉴얼, 동영상 강의, 그리고 지식상담 게시판, 그리고 실제 동일한 업무 환경에서 RCMS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 실습 화면까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RCMS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